안녕하세요. 조정의원 출신 이혼 민사법 전문 변호사 강원구입니다. 혹시 변호사 알아보면서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호사 200명이 함께합니다. 전직 판사, 검사장이 직접 검토합니다. 전국 30개 지점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200명 중에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몇 명일까요?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수임료 1,500만 원을 냈대요. 변호사가 5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기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대요. 상담한 변호사는 계약을 하고선 사라졌고, 서면 쓴 변호사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법정에 간 변호사는 또 다른 변호사여서 서면만 읽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5명이 붙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0명. 오늘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 아닌 변호사 거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형사, 민사 등 막론하고 무조건 집중하셔야 하니까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죠. 자, 광고부터 뜯어보죠. 광고에 나온 전직 판사, 검사장. 그분이 내 전화 받아주나요? 내 서면 검토해주는 거 맞습니까? 법정에 갈 때 같이 나갑니까? 대부분 아닙니다. 광고는 광고일 뿐 실제는 다릅니다. 제가 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광고를 보고 연락합니다. 전화만 받는 사람, 계약만 하는 사람, 서류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법정만 가는 사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은 누군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서로 파일만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뢰인한테는 팀이 붙는다고 말한대요. 그런데 실제로 팀이 붙는 게 아니라 파일이 팀 사이를 떠다니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를 보고자 그 비싼 돈을 주고 법무법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건수가 2022년에는 169건, 2023년에는 154건, 2024년에는 무려 206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역대 최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6년 설립한 이래로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로펌이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는데요. 대표 변호사 3명이 정직을 받았고요. 법인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지방사무소에 변호사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직원이 상담하고 사무직원이 계약만 받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죠. 또 다른 건도 있었는데요. 따끈따끈한 최근에 나온 2025년 9월 판결입니다. 어떤 로펌 계약서에서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후에 3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 의뢰인은 760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는데요. 며칠 만에 환불을 요청했더니 로펌이 위 조항을 들면서 환불을 거절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행한 사무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주어라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의뢰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제 말에 신뢰가 좀 가실까요? 상담할 때 만난 변호사 친절했죠. 공감해줬죠. 심지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공수표까지 날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도대체 연락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일부 로펌에서는 상담만 하는 변호사, 이 변호사에게 수임 인센티브라는 것이 붙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면 성과급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만 하는 변호사는 목표가 뭐가 될까요? 이 사건을 어떻게 승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킬 것인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변호사는 사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변호사는 사건을 계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이 승소할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선임하면 안 되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변호사는 사건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서면은 누가 쓰느냐? 다른 변호사가 씁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은 상담 파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의뢰인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 텍스트로만 보면 다 알기 어려운 게 많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박리담의 구조가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로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박리담의 사건을 최대한 많이 수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건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50건, 80건, 심지어 100건을 넘어가는 사건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건을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템플릿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름만 바꾸고 날짜만 고쳐서 제출합니다. 똑같은 템플릿 같은 그런 서면을 받아드는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법정에 가는 변호사는 또 다른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면만 대충 훑어보고선 들어가는 겁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증거나 실질적인 주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3월 달에 있었던 구체적인 그 증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변호사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보가 없으니까요. 결국에 재판에 출석한 변호사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 변호사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순간 사건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피해는 누가 입을까요? 변호사? 아니죠. 사건을 맡긴 의뢰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담은 A 변호사가, 계약은 B 변호사가, 서면은 C 변호사가, 법정에 가는 건 D 변호사가, 그리고 심지어 뭔가 터지면 클레임 담당은 E 변호사 담당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5명이 붙었지만 실제 이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 변호사는 상담만 했고 B 변호사는 서면만 썼고 C 변호사는 재판 출석만 했고 그 변호사들 입장에선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이 사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마지막에 그 폭탄은 의뢰인에게 떨어지고 맙니다. 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패소된 사건을 다시 뒤집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2심을 맡아줄 변호사를 또다시 찾게 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거르느냐? 제가 체크리스트 7가지를 드릴게요. 상담 가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지금 결정하면 얼마에 해드릴게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부터 해야 돼요. 아니,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당근마켓 거래인가요? 오늘 안에 결정하면 싸진다. 급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정상적인 변호사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적일 겁니다. 두 번째는 상담하는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맡아줍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끝까지 맡아주시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담만 하는 변호사고요. 다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할 겁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면 지나친 분업화된 구조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변호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직통 연락처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직통 연락처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요청에 명확한 연락처를 제시하지 않고 사무실로 연락해라 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면 사실 실질적으로 연락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네 번째,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할 때 누가 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구체적인 변호사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그건 제가 작성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지 혹은 그거는 김땡땡 변호사가 작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알아서 배정될 겁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누가 출석할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겁니다. 다섯 번째, 100%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100% 승소다. 위자료 5천만 원 이상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는 사실 사짜 냄새가 좀 나죠.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판사의 성향, 상대방의 대응, 증거의 내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이 사건 100% 이깁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런 전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할 겁니다. 6번째,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는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전문, 민사법 전문 등 등록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분야의 사건을 수행해야 하고요. 연수도 받아야 합니다. 최근 광고 규정이 풀리면서 이렇게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데요.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문 변호사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7번째, 환불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계약 후에 3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법원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조항입니다. 정상적인 곳은 위임 사무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환불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떤 분들께는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광고 뒤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사건, 공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혼은 한 번입니다. 공장에 맡기시겠습니까? 모르면 못 받아냅니다. 알아야만 받아냅니다. 놓치기 싫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받아내는 변호사 강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